내 이름은 박정수, 올해 72이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참 성실하게만 산 사람이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나는 평생을 가족 하나만 보고 살았다. 20살에 공장에 들어가 용접을 배웠고 23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그때만 해도 가진 건 몸 하나뿐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아내는 늘 말했다. 여보, 우리 고생은 지금뿐이야. 애들 크면 다 보람 있을 거야. 우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다. 나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막노동을 뛰었다. 손에 굳은 살이 사라질 날이 없었고 허리는 늘 끊어질 듯 아팠다. 그래도 집에 들어와 아이들 자는 얼굴 보면 그날 피로는 다 잊혔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내는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명절도 없이 일했다. 사람들은 내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하나였다. 내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안 살게 해야죠. 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고 딸은 성격이 밝았다. 학교에서 상 받았다는 소식이라도 들리면 나는 막걸리 한 병 사들고 집에 들어갔다. 그날만큼은 허리가 덜 아픈 것 같았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아들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고 딸도 결혼을 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하지만 인생은 그리 쉽게 사람을 놔주지 않았다. 쉰다던 나는 어느새 또 일을 하고 있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야 한다고 했고 딸도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퇴직금을 쪼개고 모아둔 돈을 다 꺼냈다. 그래도 모자라서 다시 공사판에 나갔다. 아내는 말렸다. 여보, 당신 몸 생각 좀 해. 이제 우리도 좀 살자.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조금만 더 하자. 애들 자리 잡을 때까지만. 그게 내 마지막 착각이었다. 그해 겨울, 아내가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심장이라고 했다. 수술비가 필요했다. 꽤 큰 돈이었다. 나는 주저없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가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지금은 좀 어려워요. 대출도 많고. 딸에게도 전화했다. 딸은 한숨부터 쉬었다. 아버지, 저도 애 키우느라 여유 없어요. 오빠한테 먼저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고 나는 지갑을 열어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아이들에게 준 돈, 집, 학비, 결혼자금. 그걸 다 합치면 아마 이 병원 건물 한 채 값은 될 거였다. 그런데 정작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다행히 지인에게 돈을 빌려 수술은 할 수 있었다. 아내는 살아났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 마음 어딘가가 조금 부서진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몇 달 뒤 나는 우연히, 아주 우연히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이야기는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다. 아내가 태어난 뒤 나는 예전보다 더 말수가 줄었다. 몸도 마음도 동시에 늙어버린 기분이었다. 아내는 내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챘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모르는 척할 뿐이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동네 후배가 전화를 해왔다. 형님, 은행에서 봤어요. 형님 아들하고 같이 있던데요? 나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 은행? 무슨 은행? 은행이요. 형님 이름 부르길래 깜짝 놀랐죠. 근데 형님은 안 보이시고
아드님만 있던데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최근 몇 달간 은행에 간 적이 없었다. 통장도 카드도 다 집 서랍에 그대로 있었다. 내 이름을 불렀다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서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은행으로 갔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제 명의로 된 계좌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주민등록증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어르신, 여기 계좌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 더요? 네, 최근에 만들어진 통장입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제가 만든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다시 화면을 보더니 말했다. 대리인이 오셔서 개설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아들의 얼굴이 스쳤다. 대리인이 누구입니까?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드님 성함이 박 맞으시죠? 그 순간 내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다. 그 통장 뭐 하는 통장입니까? 정기예금이랑 입출금 계좌 하나 연결되어 있고요. 잔액은 잠시만요. 직원은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렸다. 그리고 나를 힐끗 보며 말했다. 현재 잔액이 2억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2억 3천. 내 평생 손에 쥐어본 적도 없는 돈이었다. 그게 제 돈이라고요? 명의가 어르신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왜 내 이름인지, 왜 나는 몰랐는지. 질문만 수십 개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내가 모르는 내 돈이 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 집에 오자마자 서랍을 열었다. 통장들,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모두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다. 인감증명서. 분명 예전에 뽑아두고 서류 봉투에 넣어뒀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요즘 바쁘냐? 아니요. 왜요? 내일 시간 좀 내라. 할 말 있다. 아들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다음 날 우리는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 아들은 평소처럼 멀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지도 못한 채 바로 물었다. 너 내 이름으로 통장 만들었냐? 아들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봤다. 무슨 소리예요? 은행에서 다 확인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내가 만들었더라.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네. 아버지 명의로 돈 좀 모아둔 거예요. 나중에 쓰시라고.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괜히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돈은 어디서 났냐?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투자 좀 해서 벌었어요. 투자. 그 말에 나는 갑자기 며칠 전 딸과 통화했던 게 떠올랐다. 딸은 그때 이렇게 말했었다. 아버지, 요즘 오빠 투자 잘 안 돼서 힘들대요. 나는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봤다. 정말이냐? 투자해서 번 돈 맞냐? 아들은 시선을 피했다. 아버지, 중요한 건 그 돈이 아버지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더 불안하게 들렸다. 그럼 지금 당장 그 통장 나한테 넘겨라. 그건 좀 지금은 곤란해요. 왜?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들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게 수상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못 잤다.
그리고 새벽녘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혹시 당신 아이들한테 인감증명서 준 적 있어?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작년쯤 아들이 서류 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대신 떼줬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천장을 바라봤다. 그때는 몰랐다. 그 인감증명서 한 장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딸에게서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난 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인감증명서 한 장. 그게 그렇게 쉽게 아무렇지 않게 아이 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당신이 준 거야? 미안해. 그냥 서류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길래 설마 이런 일에 쓰일 줄은. 아내는 울먹였다. 나는 화를 낼 힘도 없었다. 그저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히는 것처럼. 그날 저녁 이번엔 딸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혹시 요즘 오빠랑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어딘가 불안했다. 왜? 아니, 그냥요. 오빠가 요즘 예민해서.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이야기, 너 알고 있냐?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소리가 크게 느껴질 정도였다. 아버지, 그거 오빠가 말 안 했어요? 뭘 말해야 하는데? 그게 아버지 통장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둘. 내 하나는 오빠가 관리하는 거고 하나는 제가 관리하는 거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아버지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나 몰래? 아버지는 돈 생기면 다 우리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노후 대비로.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노후 대비. 그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 줄은 몰랐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난 거냐?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버지가 예전에 우리 준 돈들 있잖아요. 집 살 때, 전세금 해줄 때, 학비 대줄 때. 그거 일부를 다시 굴린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혔다. 다시 굴렸다? 네. 오빠랑 같이 투자도 하고 부동산에도 조금 넣고.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 있냐? 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그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좀 날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얼마나? 정확히는 오빠만 알아요. 나는 그날 밤 거실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오래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 딸, 그리고 아내와 나. 웃고 있었다. 다들. 그 사진 속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아들을 불렀다. 이번엔 집으로 불렀다. 아내와 딸도 함께 있었다. 이제 다 말해라. 내 이름으로 된 돈 얼마고 어디 갔고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처음엔 3억 조금 넘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남은 건 8천 정도.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2억 넘게 어디 갔냐? 아들은 이를 꽉 물었다. 투자하다가 망했어요. 그럼 은행에 있던 2억 3천은 뭐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건 돌려막기예요. 여기저기서 끌어온 돈 잠깐 넣어둔 거예요. 그 말에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그 돈은 내 돈도 아니고 내 빚이란 말이냐? 네. 순간 귀에서 다시 그 웅 하는 소리가 났다. 그럼 내 이름은 왜 쓴 거야?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름 아니면 돈 못 빌려서.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다. 내 인생을 담보로 쓴 거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은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저희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럼 지금 내들 빚이 얼마냐?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7억이요.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7억. 내가 평생 벌어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가족이 이미 오래전에 나를 담보로 잡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더 끔찍한 진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아들이 말한 7억이라는 숫자는 그날 밤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눈을 감아도 숫자가 보였고 귀를 막아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딸은 거실 구석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빚 어디서 난 거냐? 내가 다시 물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처음엔 주식이랑 코인 조금 하다가 손실 나니까 그거 메우려고 사채까지 손댔어요. 사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아버지 실망하실까봐. 그래서 내 이름부터 쓴 거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누구냐? 아마 그쪽 사람들이에요. 아내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무슨 사람들이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문을 열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표정은 딱딱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박정수 씨 맞으시죠? 그런데요. 아드님 문제로 왔습니다. 나는 그 순간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거실로 들어온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 집 어르신 명의 맞죠? 맞습니다. 그럼 이 서류도 어르신 도장 맞고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손이 굳어버렸다. 거기에는 분명히 내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도장. 이게 뭐죠? 담보계약서입니다. 아드님 빚, 이 집으로 담보 잡혀 있습니다. 아내가 소리를 질렀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을 왜? 남자는 태연하게 말했다. 이미 계약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연체가 계속돼서 이제 정리하러 온 겁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너 이 집을. 아버지,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으면 내 인생은?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덧붙였다. 다음 달 말까지 정리 안 되면 경매 들어갑니다. 미리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딸은 울면서 내 손을 붙잡았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서류에 찍힌 도장을 계속 바라봤다. 그 도장은 분명 내 도장이었다. 이 도장 어디서 났냐? 아들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예전에 엄마가 인감증명서랑 같이. 아내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내가 그때. 그날 밤 그 남자들은 서류만 남기고 돌아갔다.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 남았다. 나는 거실에 앉아 새벽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이 집, 내가 30년을 일해서 산 집, 아이들 키우고 아내랑 늙어가려고 지킨 집, 그게 이미 내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새벽녘
나는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등기권리증, 통장들, 서류들 하나씩 꺼내 바닥에 펼쳤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처음 보는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 날짜는 작년 가을. 그때 나는 허리 수술 때문에 병원에 누워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아들은 내가 가장 약해져 있던 순간을 골라 내 인생 전체를 담보로 걸어버린 거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박정수 씨죠? 네. 저는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집 문제 때문에 한번 뵙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는 해가 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때 마음속으로 처음 생각했다. 이제 더는 참으면 안 되겠구나. 법무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커피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묘하게 차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다. 박정수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시죠. 중년의 법무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두께만 봐도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집 담보권은 이미 작년에 설정됐고요. 그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법무사를 바라봤다. 전부가 아니라면? 그는 서류를 한 장 넘겼다. 어르신 명의로 신용대출 2건, 담보대출 1건, 그리고 보증 1건이 더 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다. 보증? 네. 아드님 사업자금 대출 보증인으로도 들어가 계십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걸 했죠? 법무사는 잠시 나를 보더니 말했다. 서류상으로는 어르신이 직접 오셔서 서명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그런 데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서명. 법무사는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내 이름과 비슷한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미묘하게 달랐다. 획이 떨리고 습관적으로 쓰는 내 필체와는 어딘가 어색했다. 이건 내 글씨가 아닙니다. 위조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그럼 지금 이 빚들은 법적으로는 어르신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갑자기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요. 법무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집은 담보로 잡혀 있고 추가 대출과 보증까지 묶여 있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집은 물론이고 다른 재산도 위험합니다. 다른 재산이라면 예금, 적금, 연금 일부까지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 아껴 모은 것들이 눈앞에서 하나씩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럼 방법은 없습니까? 있긴 합니다. 법무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다. 위조와 사기 혐의로 아드님을 고소하는 겁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세게 쳤다. 내 자식을 고소하라고요? 그래야 어르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계속 어르신 빚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고소. 그 단어는 내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말이었다. 내 자식에게 그런 걸 하게 될 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내도 딸도 아무 말이 없었다. 차 안에는 엔진 소리만 가득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이 나를 불렀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법무사.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한참을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를 고소하래.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버지, 설마.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대. 아들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어떻게든. 어떻게? 방법을 찾을게요. 이미 7억이다. 집까지 걸어놨다. 내 이름으로 위조 서명까지 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아버지,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조금만 빌리려고 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조금이 지금 우리 인생을 다 태워버리고 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못 잤다. 머릿속에서는 두 목소리가 계속 싸웠다. 그래도 내 자식이다. 그래도 이대로면 너랑 내 엄마 다 길바닥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나는 결심을 하나 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아주 조용한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은 며칠 뒤 아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침이 밝았지만 집안 공기는 어제보다 더 무거웠다. 아들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고 아내는 부엌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딸은 출근한다고 나갔지만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법무사에게서 받은 명함을 한참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오늘 나 혼자 좀 나갔다 올게. 아내는 내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밖에 나오자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 차가웠다. 나는 은행, 등기소,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을 차례로 돌았다. 확인할 것들이 있었다. 도망치듯 숨기고 있던 진실들을 하나씩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등기소에서 다시 확인한 서류에는 분명히 내 집에 여러 개의 근저당이 걸려 있었다. 금액을 모두 합치면 아들이 말한 7억보다도 더 많았다. 이건 거의 9억이네요. 직원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 말에 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졌다. 9억. 이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이건 애초에 갚을 생각으로 만든 빚이 아니었다. 법무사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챈 듯 했다. 확인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소 진행하면 우리 집은 살릴 수 있습니까? 100%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르신 책임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한 일은 분명 범죄입니다. 범죄. 그 단어가 여전히 가슴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공원에 잠시 들렀다. 아들이 어릴 때 여기서 자전거를 처음 배웠다. 넘어져서 울던 아이를 내가 안아 올려주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다. 아버지, 또 넘어졌어. 괜찮아. 다시 타면 돼. 그때의 나는 이렇게 말해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에는 다시 탈 수 없는 순간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다. 아버지, 나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다. 너 아직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아들은 눈을 피했다. 없어요. 은행이랑 사채 말고. 말해라. 지금 아니면 나도 더 못 버틴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업 하나 더 했어요. 무슨 사업? 사람들 돈 모아서 굴리는 그런 거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다. 그거 불법 아니냐? 처음엔 합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물렸냐? 3억?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니까 9억 중 상당 부분은 그 사업 때문이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갔냐? 돌려막다가 다 막혔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더 이상 가족끼리 덮고 갈 문제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내와 딸을 불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 고소할 생각이다.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다. 딸은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그래도 오빠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다. 하지만 이대로면 우리 다 끝이다.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희 엄마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다. 나도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날 밤 아들은 다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 경찰만은.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 나한테 집을 맡겼다. 내 인생을 맡겼다. 그걸 내가 먼저 부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행해 주세요. 전화기를 끊는 순간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아주 조금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다. 그때 내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하나 왔다. 아버님, 아드님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시죠.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직감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더러운 판이라는 걸. 약속 장소는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찻집이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들어오는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확인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내 쪽으로 다가왔다. 박정수 어르신 맞으시죠? 그런데요. 저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아드님이 하던 일에 같이 얽혀 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등을 의자에 바짝 붙였다. 얽혀 있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김도연은 커피도 시키지 않고 바로 말했다. 간단히 말하면 어르신 아드님, 사람들 돈 끌어모아서 굴리다가 크게 터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얘기는 이미 들었습니다. 아마 어르신이 아시는 것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피해자가 최소 30명입니다. 금액은 20억 넘습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20억이요? 네. 그중 일부는 저 같은 동업자들이 끌어온 돈입니다. 그럼 당신은 왜 나를 만나는 겁니까? 김도연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다. 어르신 아드님, 지금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르신 이름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사채 쪽, 대출 쪽, 투자자들 쪽 전부 아버지가 책임질 거다라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을 먼저 찾은 겁니다. 김도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말해서 이 판에서 빠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빠지면 저도 같이 묶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고소를 하신다면 저도 증언을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어떤 식으로 돈을 끌어왔는지, 누구 이름을 썼는지 전부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럼 당신은 왜 이제야 나오는 겁니까? 김도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저도 처음엔 같이 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판이 너무 커졌더군요. 지금은 누군가 하나는 총대 메고 나와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나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은 이미 희생자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찔렀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듣는 말이 희생자라니.
아드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죠? 딸분도 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적어도 초기에는요. 계좌 관리 일부를 딸분이 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그럼 내 딸도 공범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몰랐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김도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지금 선택 안 하시면 나중에는 어르신만 모든 빚 떠안게 됩니다. 아드님도 투자자들도 다 어르신 이름부터 꺼낼 겁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찻집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증언입니다. 김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늦으면 파는 어르신 손을 떠납니다. 그는 명함을 하나 놓고 나갔다. 나는 그 명함을 한참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이 나를 불렀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딸의 얼굴은 내가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인 얼굴. 나는 그때 직감했다. 이 집안의 진짜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딸은 거실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 하면 감정이 먼저 터질 것 같았다. 오빠가 그냥 계좌 관리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투자금 들어오면 정리하고 이체하고 그 정도만. 그래서 내가 한 게 뭐냐? 처음엔 정말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딸은 손을 꽉 쥐었다. 사람들이 돈 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왜 멈추지 않았어?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이 얽혀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얼마나? 수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럼 내 이름 쓰는 것도. 딸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막을 수 있었다? 조금만 버티면, 투자 하나만 성공하면 다 메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게 내 오빠가 나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아버지,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발을 빼면 다 같이 망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를 먼저 망하게 한 거냐? 그 말에 딸은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생각은. 나는 고개를 돌렸다. 딸을 더 보고 있으면 화보다 슬픔이 먼저 터질 것 같았다. 너 지금도 숨기는 거 있지? 딸은 잠시 망칫하더니 작게 말했다.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아버지 명의로 보험도 하나 들었어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보험? 내 큰 금액 들어가는 종신보험이요. 왜? 딸은 울면서 말했다. 오빠가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그걸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나는 손이 떨렸다. 그 보험료는 누가 냈냐? 초반엔 투자금에서 나중엔 대출 받아서. 그 순간 머릿속이 정리됐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건 계획이었다. 엉성하고 무모하고 결국 모두를 망가뜨리는 계획. 너 그 보험 수익자는 누구냐? 딸은 더 작게 말했다. 오빠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다.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그냥 마지막 담보였던 거냐? 딸은 울면서 내 앞에 엎드렸다.
아버지, 제발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마세요. 오빠 감옥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차분해졌다. 너희가 나를 감옥에 먼저 가둬놨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법무사의 말을 떠올렸다. 고소하지 않으면 어르신 인생이 끝납니다. 그리고 김도연의 말도 늦으면 어르신만 책임집니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내일 같이 가자. 어디요? 경찰서. 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버지, 너도 다 말해야 한다. 오빠는 자기가 한 일의 값을 치러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혼자 방에서 울었다. 울면서도 마음 한쪽은 이상하게도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말없이 집을 나섰다. 경찰서 앞에 섰을 때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았다.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다. 딸은 내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특유의 냄새가 났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나는 접수 창구 앞에 서서 말했다.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형사는 우리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나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집 등기, 대출 계약서, 위조된 서명들, 통장 내역, 보험 서류까지 전부 제 아들이 한 겁니다. 형사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표정을 굳혔다. 그리고 제 딸도 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다. 형사는 조용히 물었다.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형사는 또 하나 물었다. 혹시 다른 공범이나 관련자 더 알고 계십니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도연의 명함을 꺼냈다. 이 사람입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이분도 참고인으로 불러야겠네요. 조서 작성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다. 아들이 어떻게 내 이름을 썼는지, 어디까지 빚이 늘어났는지, 집과 보험까지 어떻게 걸렸는지. 말을 할수록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제 와서 멈추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 피해 금액이 상당하네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냥 멍했다. 법이니 처벌이니 하는 말들이 아직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가 조서를 마칠 즈음 밖에서 무전소리가 들렸다. 용의자 확보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손이 떨렸다. 형사는 전화를 끊고 나를 봤다. 아드님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경찰 2명 사이에 아들이 들어왔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아들은 나를 보자 눈이 커졌다. 아버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형사는 아들을 의자에 앉히고 절차를 설명했다. 박씨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문서 행사, 특정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받게 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형사가 또 말했다. 그리고 참고인 한 분 더 오셨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다.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김도연이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 정말 증언해 줄 겁니까?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형사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김도연은 잠시 아들을 쳐다보더니 말했다. 이 일 혼자 한 거 아닙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무슨 뜻입니까? 김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자금 흐름을 설계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지금도 다른 이름으로 똑같은 짓 하고 있습니다. 형사가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 사람이 누구죠? 김도연은 아주 천천히 한 이름을 말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그건 내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있던 사람이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다. 김도연이 입을 열기까지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자금 흐름을 설계한 사람 박 씨 아닙니다. 형사가 물었다. 그럼 누구죠? 김도연은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사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남편이 왜? 형사는 딸을 안치고 김도연을 봤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김도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처음에 투자 구조를 짠 사람, 계좌를 분산시킨 사람, 그리고 사람들 설득하는 말 만든 사람 전부 그 사람입니다. 아드님은 그냥 얼굴마담이었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애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김도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었다. 이건 메신저 대화 캡처네요? 네. 투자자들 관리 지침, 자금 돌리는 방법, 위기 오면 어떻게 말 돌릴지까지 전부 그 사람이 썼습니다. 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냥 회사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때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수갑찬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나는 그를 봤다. 말해라. 아들은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말했다. 처음에 매형이 제안했어요. 뭐라고? 내가 앞에 나서고 나는 뒤에서 구조 짜줄게. 돈은 같이 벌자고. 딸이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이야.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누나. 처음 계좌 만들 때 어디로 돈 흘릴지 어떻게 쪼갤지 다 매형이 알려줬어. 방안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형사는 바로 전화기를 들었다. 사위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김현수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형사에게 지시했다. 김현수, 소재 파악하고 계좌부터 조에 들어가. 그때 아들이 다시 말했다. 아버지 매형이 그랬어요. 뭐라고? 아버지 명에 쓰면 신용 제일 좋으니까. 어차피 가족인데 나중에 다 맞춰주면 된다고.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판의 시작부터 나는 그냥 도구였던 거다. 딸은 울면서 말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나는 딸을 바라봤다. 너도 조금은 알았지?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형사는 정리하듯 말했다. 일단 아드님 진술과 참고인 진술, 그리고 자료들 보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강합니다. 사위분도 피의자 전환될 가능성 큽니다. 그때 형사의 전화가 울렸다. 잠시 통화하더니 표정이 굳었다. 김현수 지금 회사 안 나왔답니다. 집은요? 집에도 없습니다. 휴대폰 꺼져 있고요.
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에요. 그 사람 도망갈 사람 아니에요. 형사는 차분히 말했다. 지금 상황 보면 도주 가능성 큽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허탈감이 먼저 왔다. 아들, 딸, 그리고 사위까지. 내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엉켜 있었던 걸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아버지, 저도 처음엔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매형이 그랬어요. 뭐라고? 이제 와서 빠지면 내 아버지부터 먼저 터질 거다고.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협박용 카드였던 거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추가 조사 들어갈 겁니다. 사위분 바로 수배 내릴 거고요. 아들은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 나를 돌아봤다. 아버지 미안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창 밖만 보고 있었다. 그 얼굴이 처음으로 낯설어 보였다. 그리고 그날 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정수 어르신 사위분 계좌 일부 찾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얼마나죠?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5억 넘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싸움은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다. 형사에게서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15억. 그 숫자는 더 이상 빚이나 손실 같은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규모였다. 이건 아예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다음 날 아침 형사 2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딸은 그 소리를 듣고 방문에서 나오지 못했다. 아내는 부엌에서 물컵을 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사위분 김현수 씨 계좌 일부를 추적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펼쳐 보였다. 차명 계좌 여러 개 쓰고 있고 해외로도 일부 빠져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잡을 수 있습니까?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시간 싸움입니다. 이미 도주한 걸로 보이고요. 나는 소파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딸의 결혼식 날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그 사위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었다. 그래도 저 녀석은 믿을만해 보이네. 그 생각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형사는 말을 이었다. 문제는 사위분이 단독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이미 돈을 옮길 때부터 도주까지 염두에 둔 동선입니다. 도움 주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에 딸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형사님, 그 사람 어디로 갔을지 정말 모르시나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최근 출입국 기록은 없습니다. 국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딸은 벽에 기대서서 주저앉듯 앉았다.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위로를 해야 할지 현실을 말해야 할지 어떤 말도 지금은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다. 며칠 동안 경찰은 사위의 흔적을 쫓았다. 그 사이 아들은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김도영과 다른 관련자들도 차례로 불려갔다. 형사는 내게 말했다. 어르신, 아드님 진술 덕분에 구조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다만 사위분만 잡히면 퍼즐이 완성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치 마지막 조각이 사라진 퍼즐처럼.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다. 사위에게서였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장인어른,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디냐? 그건 말씀 못 드립니다. 왜 전화했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다. 거래를 하고 싶어서요. 거래? 네. 제가 돈 일부 돌려드릴게요. 대신 고소 취하해 주세요.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살 길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그럼 나는 내가 만든 이 지옥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판 더 키우면 다 같이 끝입니다. 협박이냐? 조언입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얼마를 돌려준다는 거냐? 지금 당장은 3억 정도. 15억 중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계산만 하는 인간이었다. 생각해 보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3억? 그 돈은 우리에게 분명 큰 돈이었다. 집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내와 나 노후를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대가가 진실을 덮는 것이라면 그날 저녁 형사에게 이 전화를 이야기했다. 형사는 표정이 굳었다. 어르신, 그건 전형적인 회유입니다. 돈 받고 합의하면 나머지는 영원히 못 찾을 가능성 큽니다. 그럼 잡을 수 있습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사위분이 돈을 계속 빼돌리면 회수는 더 어려워집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내와 딸을 불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너무 지쳤어. 3억이라도 받으면. 딸은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그 사람 그래도 애 아빠예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또다시 싸움이 시작됐다. 현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택할 것인가?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못 잤다. 그리고 새벽녘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 생각했다. 사위의 전화는 다시 올 것이다.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사흘째였다. 사위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그 공백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딸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 있으면서도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집안 공기는 늘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위태로웠다. 넷째 날 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말해라. 장인어른, 저입니다.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더 낮고 더 조심스러웠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먼저 말해라. 이번엔 얼마냐? 잠시 침묵. 5억까지는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5억. 처음 제안보다 2억이 늘어 있었다. 그만큼 저쪽도 급하다는 뜻이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형사 쪽에 더 이상 자료 안 넘기시는 걸로. 그리고 합의서 써주세요. 민형사 다요. 나는 창밖을 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너 아직도 내가 협상할 위치라고 생각하냐? 현실적으로 장인어른도 손에 덜 보시려면 이게 최선입니다.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쿡 찔렸다.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끝까지 가면 돈은 거의 못 건질 수도 있다. 재판은 오래 걸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하루만 더 달라. 내일 밤까지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5억이면 집 일부라도 지킬 수 있을까? 아내와 나 노후를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돈은 침묵의 값이었다. 진실을 묻어버리는 값. 그날 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너무 힘들어. 5억이면 그래도. 말끝을 흐렸다. 딸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저도 아이 생각하면.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일을 떠올렸다. 아들이 어릴 때 거짓말을 했을 때 내가 했던 말. 잘못했으면 혼나는 게 맞다. 그래야 다시 안 한다. 지금 그 말을 내가 지킬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위에게서 다시 연락 왔습니다. 5억 제안했습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어르신, 그건 증거인멸 목적일 가능성 큽니다. 합의하면 수사는 거의 끝납니다. 잡을 수 있습니까?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좌 하나 더 찾았습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바로 받았다. 결정하셨습니까? 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돈 필요 없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나는 내가 법 앞에 서는 게 필요하다. 장인어른, 그럼 진짜 아무것도 못 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맞다. 한참 후 그가 낮게 말했다. 후회하실 겁니다. 이미 충분히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사위와의 통화를 끝낸 다음 날부터 경찰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바빠졌다. 형사는 거의 매일 내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짧게라도 알려줬다. 어르신, 계좌 하나 더 찾았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줄 알았던 돈 일부가 국내에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죠?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억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적어도 아무것도 못 건지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돈이 어디엔가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며칠 뒤 형사가 집으로 찾아왔다. 이번엔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다. 결정적인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보요? 네. 아드님 사건에 얽혔던 사람 중 한 명이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아들과 함께 투자자 설명회를 돌던 인물이었다. 형사는 그를 박 팀장이라고 불렀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위분이 돈 일부를 현금으로 빼서 지방에 숨겨놨다고 합니다. 정확한 장소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은 높습니다. 동선이랑 통화 기록이랑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또 왔다. 이번엔 아들 쪽 변호사였다. 아버님, 아드님이 진술을 조금 바꾸고 싶어 합니다. 뭐라고요? 처음엔 사위분이 주도했다고만 했는데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아마 상황이 자기 생각보다 더 커졌다는 걸 이제야 실감한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경찰서로 불려갔다. 아들은 수척해진 얼굴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말해라.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매영이 돈 숨긴 곳 하나는 제가 압니다. 형사가 고개를 들었다. 어디죠? 강원도 쪽 펜션 하나 있습니다. 거기 창고에 현금으로.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 억은 됩니다. 형사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확인하러 갑시다. 그날 밤 경찰은 강원도로 향했다. 나는 집에서 연락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유난히 느리게 흘렀다. 새벽 2시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찾았습니다. 얼마나? 현금 3억 2천. 그리고 장부 하나. 장부. 그 단어가 심장을 세게 쳤다. 장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금 흐름 투자자 명단, 그리고 사위분이 관리하던 차명 계좌들 목록입니다.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형사는 내게 말했다. 어르신, 이 장부 덕분에 은닉 자금 일부 더 찾을 가능성 큽니다. 그리고 사위분 압박도 훨씬 강해질 겁니다. 그날 저녁 딸이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아버지, 그 사람 잡힐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번엔 쉽지 않을 거다. 도망칠 곳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된다. 장부가 확보됐다는 소식 이후 경찰의 움직임은 훨씬 빨라졌다. 사위, 김현수의 동선이 하나둘씩 좁혀지고 있었다. 형사는 내게 말했다. 어르신, 휴대폰 위치 기록이랑 CCTV 일부가 이어졌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남쪽으로 이동 중인 걸로 보입니다. 남쪽이라면 부산 쪽 가능성이 큽니다. 항구 쪽.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해외로 나가려고?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장인어른,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는 숨을 고르는 듯 했다. 돈 7억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7억. 처음 제안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뜻이었다. 대신 내일 아침까지 합의서만 보내주세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돈 어디 있냐? 지금은 묻지 마세요. 너 부산 가고 있지.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판 다 보인다. 그는 낮게 웃었다. 장인어른 진짜 끝까지 가시네요. 내가 시작했다. 그럼 후회하지 마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나는 바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위, 방금 전화 왔습니다. 7억 제안했고 부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형사는 짧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아내는 거실에서, 딸은 아이 옆에서 뒤척였다. 나는 시계만 계속 봤다. 다음 날 아침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김현수 부산 인근에서 포착됐습니다. 항구 근처 모텔입니다.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팀 투입 중입니다. 시간이 또다시 느리게 흘렀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다시 전화. 체포 거의 됐습니다. 다만 도주하다가 현금 가방 하나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가방은 확보했습니다. 얼마나 들어 있었죠? 현금 1억 5천 정도입니다.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끝까지 돈을 끌어안고 도망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김현수는 검거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쁘다기보다는 그냥 긴 싸움 하나가 끝났다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형사는 내게 말했다. 사위분 계좌랑 장부 대조해 보니 전체 규모 최소 22억 이상입니다. 22억. 그 숫자는 이제 놀랍지도 않았다. 그저 허탈할 뿐이었다.
회수 가능한 금액은요? 현재까지 확보된 건 현금이랑 계좌 포함해서 약 7억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는 더 추적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많은 걸 잃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드러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딸은 내게 말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으면. 나는 딸을 바라봤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사건이 아니라 재판이 시작된다는 걸. 법원 건물 앞에 섰을 때 나는 괜히 숨이 가빴다. 수십 년을 살면서 이런 곳에 설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내는 내 팔을 붙잡고 있었고 딸은 몇 발짝 뒤에서 아이 손을 잡고 있었다. 법정 안은 차가웠다. 나무 의자, 높은 천장, 그리고 정면에 걸린 국기. 그 모든 게 현실이 아니라 TV 속 장면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피고인석으로 사람들이 들어왔다. 아들, 그리고 사위 김현수. 두 사람 모두 수의를 입고 있었다. 아들은 나를 보자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아무렇지 않게 시선을 돌렸다. 검사가 사건 개요를 읽기 시작했다. 사기, 특정 경제범죄, 사문서 위조, 위조문서 행사, 횡령, 그리고 조직적 자금 유용. 하나하나 읽힐 때마다 법정 안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피해자 박정수 씨, 내 이름이 불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아들은 제 아들이고 김현수는 제 사위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잠겼다. 검사는 차분하게 물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서류들이 하나씩 제시됐다. 위조된 내 서명, 담보계약서, 대출서류, 보험계약서. 내 이름이 찍힌 종이들이 마치 남의 인생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집이 담보로 넘어갔고 평생 모은 돈이 빚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정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가족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말끝이 흐려졌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 아들의 증언이었다. 아들은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제안은 매형이 했습니다. 구조도 계좌 분산도 다 매형이 짰습니다. 저는 앞에 나서서 사람들 모으는 역할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다. 피고인은 그게 불법인 줄 알았습니까? 중간부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알면서도 계속했다. 그게 가장 아픈 말이었다. 마지막으로 사위 김현수가 입을 열었다. 그는 의외로 차분했다. 저는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무슨 뜻입니까? 이 일 박정수 씨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에 계좌 관리 조금 도와준다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완전히 모른 척은 솔직하지 않죠.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지만 판사가 제지했다. 검사가 바로 반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황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십시오. 사위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재판은 몇 시간이나 이어졌다. 서류, 증언, 계좌 흐름, 장부 내용. 하나하나가 그들이 어떤 구조로 돈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에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김현수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정황이 매우 짙습니다. 피고인 박 또한 이를 인지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입술을 꽉 물었다.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조용히 법원을 나왔다.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여보 고생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다. 선고가 남아 있었고 민사 재판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제 적어도 진실은 법정 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김현수 쪽에서 마지막으로 제출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판결에 꽤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물었다. 뭔데요? 어르신 명의로 된 예전 각서 한 장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다시 하얘졌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끊긴 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각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종이를 봤다. 누렇게 바랜 A사 한 장. 내 이름, 내 주민번호 일부, 그리고 내 서명. 이거 언제 쓴 건지 기억나십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나는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냈다. 10년쯤 전입니다. 그때 아들은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었다. 나는 보증은 못 서겠다고 했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그냥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각서만 하나 써주세요. 실제로 쓰진 않을게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사인을 했다. 내용을 보면요. 변호사가 차분히 읽었다. 본인은 가족의 사업과 관련된 금융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의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땐 그냥 애가 불안해 보여서. 문제는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상대방 변호사가 이걸 묵시적 동의의 근거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완전히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요. 그럼 불리해지는 겁니까? 형사 쪽에서 결정적으로 뒤집힐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민사 쪽 손해배상이나 책임 비율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아주 가벼웠던 선택 하나가 이렇게까지 무겁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며칠 뒤 다시 법정이었다. 사위 쪽 변호사는 그 각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박정수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 사업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고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말에 법정안이 술렁였다. 내 변호사는 바로 반박했다. 그 각서는 구체적인 금액도 사업 내용도 기간도 특정되지 않은 단순한 가족 간 문서입니다. 게다가 이후 벌어진 범행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에 해당하며 어떤 동의도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는 두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나는 증인석에서 말했다. 그때는 아이가 걱정돼서 쓴 겁니다. 불법을 하라고, 내 이름을 쓰라고 그런 걸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사위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다. 장인어른 그 각서 쓰실 때 일 생기면 같이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같이 책임진다는 말이 내 도장 훔쳐다 쓰고 내 인생 담보로 잡아도 된다는 뜻이냐?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재판이 끝나고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완전히 불리해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 쪽에서 일부 책임 분담 가능성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다. 여보, 그때 왜 그런 종이를 써줬어? 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말했다. 아버지라는 게 가끔은 제일 위험한 보증이더라. 그날 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그럼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조금 더 오래 버텨야 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장부에 적힌 계좌 중 하나에서 큰 돈 움직인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게 판을 다시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물었다. 얼마나 큰 겁니까? 최소 6억입니다. 그리고 그 돈 아직 살아 있습니다. 형사의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는 6억. 그 말은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경찰서로 불려갔다. 형사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다. 여기 보시면 이 계좌에서 이 계좌로 그리고 다시 쪼개져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화살표들이 얽혀 있었다. 이게 사위 계좌입니까? 직접 명의는 아닙니다. 차명 계좌를 몇 단계 거친 흔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도착지가 이상합니다. 어디죠? 어르신 딸명의 계좌입니다.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뭐라고요? 정확히는 딸분 명의로 된 오래된 적금 계좌. 거기로 6억 중 일부가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럼 딸이 그 돈을.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단정하긴 이릅니다. 하지만 계좌를 통로로 쓴 건 맞습니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딸을 불렀다. 딸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직감한 듯 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너 내 이름으로 된 적금 계좌 요즘 쓴 적 있냐? 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몇 년째 손도 안 댔어요. 그럼 비밀번호나 카드, 사위한테 준 적 있냐?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결혼 초에 생활비 관리한다고 한번 알려준 적은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제? 몇 년 전이에요. 그 뒤로는 저도 잘 몰라요. 형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위분이 그 계좌를 세탁용 통로로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며칠 뒤 추가 자료가 나왔다. 그 계좌를 통해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 뒤 다시 사위 쪽 차명 계좌로 흘러간 흔적. 즉, 딸은 공범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이 돈 아직 일부는 회수 가능합니다. 형사가 말했다. 어디에 있습니까? 부동산 계약금으로 묶여 있습니다. 사위가 가명으로 오피스텔 하나 계약해놨습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럼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네. 이미 가처분 신청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어르신, 이 자금 흐름 자료 각서 문제를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죠? 각서가 있었다 해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차명 계좌 쓰고 가족 계좌까지 통로로 쓰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동의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 말에 처음으로 조금 희망이 보였다. 그리고 다시 법정. 이번엔 검사가 이 자금 흐름도를 크게 띄워놓았다. 피고인 김현수는 피해자의 가족 계좌까지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입니다. 사위의 얼굴이 처음으로 확실히 굳어졌다. 판사는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의 묵시적동의 주장은 이 자료로 볼 때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 안공기가 달라졌다. 재판이 끝나고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어르신, 판세 다시 우리 쪽으로 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한참 올려다봤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형사에게서 또 하나의 전화가 왔다. 어르신 사위분 조사 중에 새로운 진술을 했습니다. 그게 아드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위의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나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다.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이미 충분히 많은 진실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더 남아 있었다. 형사는 나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김현수 피의자가 진술을 일부 바꿨습니다. 어떤 쪽으로요? 자기 혼자 설계했다는 주장에서 아드님과 처음부터 같이 짰다는 쪽으로요. 그 말에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아들이 처음부터요? 네. 초기 아이디어를 낸 쪽이 오히려 아드님이라는 주장입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파트 10에서 들었던 아들의 말이 떠올랐다. 매형이 처음 제안했다. 서로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증거는 있습니까?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메신저 기록 일부 복구됐습니다. 초기 단계 대화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들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아들 이렇게 하면 아버지 명의로도 쉽게 대출 나올 거야. 사위 위험한데? 아들 조금만 쓰고 금방 돌려놓으면 돼.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손이 떨렸다. 그러니까 시작은 아들이었고 사위는 그걸 키운 쪽으로 보입니다. 그럼 둘 다 공범 관계입니다. 주도와 가담의 비율을 법원이 따지게 될 겁니다. 그날 나는 면회실에서 아들을 만났다. 유리병 너머로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 왜 그랬냐? 아들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했다. 처음엔 진짜로 조금만 쓰고 갚으려고 했어요.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았고 카드값도 막혔고 그래서 나를 먼저 생각했냐? 아니요. 그냥 제일 쉬운 길이 그거라서. 그 말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제일 쉬운 길. 그게 아버지 인생을 통째로 담보로 거는 길이었다. 매형은 언제부터 끼었냐? 제가 먼저 말했어요. 구조 좀 짜달라고. 그 사람 그런 쪽 머리 잘 굴리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퍼즐이 거의 맞춰지고 있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진술과 자료들 재판에서 다뤄질 겁니다. 아드님도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그 마음이 또 다른 잘못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도 이제는 알았다. 며칠 뒤 재판은 다시 열렸다. 이번엔 검사가 이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피고인 박은 범행 초기부터 피해자 명의를 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김현수는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자금 세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법정안이 다시 술렁였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입술을 꽉 물었다. 판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패한 투자가 아니라 가족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내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가 내게 말했다. 어르신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사 쪽도
상당히 유리해질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쁘다기보다는 그냥 오래 달린 사람의 피로 같은 게 몰려왔다. 선고 공판날 아침 나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다. 알람도 울리기 전이었다. 몸은 피곤했는데 마음은 이상하게도 잠들지를 못했다. 아내는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하고 있었다. 딸은 아이를 맡기고 우리와 같이 법원으로 가겠다고 했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다. 이 집이 앞으로도 우리 집일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법원에 도착하자 공기는 더 차갑게 느껴졌다. 우리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피고인들이 들어왔다. 아들, 그리고 사위 김현수. 두 사람 모두 이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사위는 표정을 애써 숨기고 있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모두가 일어섰다. 그리고 선고가 시작됐다. 피고인 김현수.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자금 유용 구조를 설계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은닉 세탁했으며 피해자 및 다수 투자자를 김응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김현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법정안이 순간 술렁였다. 사위는 처음으로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한 범죄 수익 일부에 대한 추징 및 몰수를 명합니다. 이어서 판사는 아들을 불렀다. 피고인 박. 아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피고인은 범행의 초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피해자 명의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적극 가담한 점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도적 역할은 김현수보다 작았고 일부 자백 및 수사 협조를 한 점을 참작합니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이에 피고인 박을 징역 7년에 처합니다. 그 순간 아내가 내 팔을 꼭 붙잡았다. 딸은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나를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해 말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현재 확보된 자산은 민사 절차를 통해 배분될 것이며 추가 은닉 자산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그 한마디로 길고 길었던 싸움의 한 장이 끝났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유난히 밝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긴 병치레를 끝낸 사람 같은 기분이었다. 딸은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제가 다 망쳤어요. 나는 딸의 어깨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망친 건 너 혼자 아니고 그렇다고 너 혼자 책임질 일도 아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그래도 끝났네. 아니, 한 곱이 넘은 거지.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민사 쪽도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자산 외에 추가 추징 가능성도 높습니다. 집 문제도 최악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게 하나 있었다. 아들. 며칠 뒤 나는 면회실에서 아들을 다시 만났다. 유리병 너머로 아들은 나를 보자 울었다. 아버지.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죄는 내가 갚아야 한다. 하지만 인생까지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만 말했다.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과 대가의 이야기였다는 걸. 민사재판은 형사재판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어쩌면 더 중요한 싸움이었다. 집, 통장, 연금,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걸려 있었으니까. 법정에서 변호사는 차분하게 정리했다. 피해자 박정수 씨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 피해와 신용 훼손을 입었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이미 범죄성이 인정된 만큼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이 필요합니다. 사위와 아들 쪽은 더 이상 크게 다투지 못했다. 이미 형사 판결이 있었고 은닉 자금 일부도 확보된 상태였다. 몇 번의 기일이 지나고 결국 판결이 내려졌다. 집에 걸린 근저당 중 범행으로 설정된 부분은 취소. 회수된 자금과 추가 추징 자산은 피해 회복에 우선 배분. 부족한 부분은 두 피고인의 향후 수입과 재산으로 계속 상환.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어르신 전부 다 돌려받을 수는 없겠지만 집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도 최소한의 안정은 확보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고개만 끄덕였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잃을까봐 겁만 내고 있었던 것 같다. 다 잃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처음처럼은 아니어도 다시는 가능하지. 딸은 아이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평생 죄송해요. 나는 딸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사과는 평생 잘 사는 걸로 갚아라. 아이한테 같은 실수 안 물려주면 된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다. 이 집에서 아이들이 컸고 이 집에서 아내와 늙어갈 거라고 믿었고 그리고 이 집이 한때는 남의 손에 넘어갈 뻔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한 장 내려서 액자 닦듯이 닦았다. 사진 속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보였다. 그 얼굴을 보며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도 아직 여기 있네. 며칠 뒤 나는 아들을 다시 면회 갔다. 이번엔 이전보다 조금 더 차분한 얼굴이었다. 아버지, 몸은 좀 괜찮냐? 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내가 먼저 말했다.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지는 게 맞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말을 이었다. 나도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생각 안 한다. 그때 각서 쓴 거 그게 내한테 잘못된 용기를 준 거다. 아들은 고개를 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 기다려 주실 겁니까?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기다리진 않는다. 그냥 내가 나오는 날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그때 얘기하자. 그 말이 내 나름의 한계이자 마지막의 온기였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병원 앞 벤치에 잠깐 앉았다. 햇빛이 따뜻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이제부터 또 하루라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다. 그리고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다시 살기로 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쪽으로. 아내와는 주말마다 동네를 천천히 걷기로 했다. 딸에게는 괜히 잔소리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더는 누구의 인생을 담보로 서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건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아주 똑똑히 가르쳐 준 시간이기도 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그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걸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났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진솔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